자, 오늘은 그 어메이징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만화책이죠. 요 만화책을 가지고 이제 그 첫 번째 독서 모임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래 지난달에 시작하려고 했는데 뭐 일정이 꼬여가지고 한 달이 수년됐죠. 어쨌든 이렇게 한 달 뒤에라도 그렇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일단 읽으신 분들 위주로 소감 먼저 나누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어, 우리 정지용 변호사님 어디 지방으로 이동 중이신 것 같은데, 간단히, 검색어 키시고, 본인 소개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읽으신 소감 좀 얘기해 주시죠. 아, 예, 안녕하십니까. 정주영 변호사입니다. 저는 일산에서 살고, 일도 일산에서, 변호사 사무실도 일산에 있고요. 아, 제가 책을 못 읽었어요. 못 읽었는데, 저기, 읽으려고 주문을 했는데, 어저께 왔는데, 지금 교보문고에서 왔는데, 아직 뜯지도 않아가지고, 제가 음, 오늘 일단 먼저 여기 좀 듣고, 제가 읽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독서 모임이라는 게 이렇게 참 어렵습니다. 이건 뭐, 몇 달 전부터 공지했는데도 어제 책이 도착해서 아직 뜯지도 못했다는 기존 회원이신데, 알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네. 뭐 이해하고 뭐 세상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조현은 분과장님, 우리 한남동 주민자치회 조현은 분과장님 들어오셨는데요. 음소거 키시고 책 읽은 소감 나눠주세요. 본인 소개 좀 해주시고. 네, 저는 책을 읽었고요. 어, 개인의 행복에 대해서 덴마크의 사람들은 일찍부터 교육을 철저하게 받는구나. 휘게라는 거, 휘게는 개념인 것 같고, 행복의 개념. 그다음에 그 얀테의 법칙. 그게 약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남을 무시하지 않고, 이런 생각이 사회 전체의 행복을 만드는데 좀 밑바탕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가 굉장히 탄탄해야 되고, 그 중산층이 탄탄해야 되고, 그런 사회 구조를 개혁하는 어떤, 어, 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것도 또 교육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 사람들 마음속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서 그게 결과물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박정훈 씨, 박정훈 씨도 지난달부터 계속 기다리고 계셨는데 음소거 키시고 자기 소개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책 읽으신 소감 좀 나눠주세요. 네, 저는 소개는 중도 좌파적인 좀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지금 무당층으로 다시 변했고, 사회생활의 첫 발을 이제 비정규직으로 시작한 40대 초반에 새 아이를 기르고 있는 가장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되게 뭐랄까, 사회적으로 좀 명망 있고, 또 좋은 직업들 가지고 있고, 이런 분들은 과연 덴마크의 사회를 원할까 그런 생각 들었고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저와 제 아이가 살아야 될 나라가 이런 나라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그 국민의힘의 당원이었다가 얼마 전에 탈당을 했는데 국민의힘의 당원이 이유는 보수적인 생각을 했던 이유는 저는 안보를 중시하기 때문에 보수적인 당원이 됐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우리나라가 그 50년 동안 압축 산업화 민주화를 통해서 이렇게 나라가 발전한 건 충분히 적재적소에 인재들이 배치돼서 그렇게 발전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정말 돌이켜봐야 되지 않을까. 공동선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얼마 전에 얀테의 법칙을 까먹고 있다가 어떤 그 최혜범 교수님이라고 다른 강연을 들으면서 얀테의 법칙을 기억하게 됐는데, 이 얀테의 법칙이 민주주의의 가치의 밑바탕이 돼야지만 대한민국 정치가 잘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면서, 저는 이 206쪽에 보시면 참 인상 깊은데, 그 우리나라 사회가 막 1등이 능력주의로서 1등이 잘 되고 뭐
뭐 지금 반도체나 뭐 전지나 이런 거 세계적으로 1등 하고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신뢰 사회를 만드는 것. 지금 너무 불신뢰 사회 갖고 결국엔 너무 비효율적으로 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206쪽 보시면 됩니다. 불신뢰 사회. 여기에 뭐 의대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초딩 의대반이 생기는 시대 속에서 이건 무엇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동원 씨, 일단 우리 기존 멤버들부터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동원 씨 음소거 키시고, 자기소개 플러스, 그 다음에 책 읽은 소감 나눠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본이라고 하고요. 지금 일본에 있고 있고요. 독일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3분의 2 정도 읽었고요. 저한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조세 제도였는데, 이제 뭐 그 덴마크에서는 많이 내시면 50%, 48% 정도까지 낸다고 하는데, 저희 나라 같으면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은 들고 일어나실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렇게 많이 내? 이유는 저희는 뭐 세금을 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불신이 있는 것 같고요.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뭐 이렇게 보조를 위해서 뭐 의료비, 다양한 실업 보조금도 일을 그만두더라도 2년 동안 80%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되게 높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서적으로 의식적으로 실천하는 거에서 되게 감명 깊게 좀 받아들여졌고요. 양대 법칙도 좋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이병훈님 혹시 잠깐 자기소개 가능하신가요? 음소거 키시고. 이병훈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 사는 40대 초반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저는 지금 이 독서 모임이 있다는 거를 한 10분 전에 5분 톡방에 알아서 아직 책도 못 읽었고요. 한번 어떤 모임일까 궁금해서 들어와 봤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책은 전혀 아직 못 읽으셨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반갑습니다. 덴마크나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들어오셨겠죠? 예, 궁금하더라고요. 아, 뭐 어떤 건지. 그리고 뭐저 독서 모임 같은 걸 좀 해보고 싶었는데 어떤 식으로 아하, 하시는지,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궁금해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네. 반갑습니다. 우리 네. 최흥섭님도 가능하시면 음소거 키시고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흥무관학교에서 선생님, 윤봉기님의, 링크를 보고 그냥 한번 들어와 봐라. 라고 들어본 거고요. 어, 이 모임 잘 모릅니다. 그냥, 덴마크가 더 궁금했고, 같이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들어오셨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예,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신일철님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신성장 아파스터디 회원이시죠? 신일철 선생님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주말에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책을 살까 말까 아직 사실 그 광고, 지난번에 스터디 안내는 받았는데 까먹고 있다가, 사실 요즘 볼 책도 많고 정보가 많아서 이 책을 딱 표지만 봐서는 매력적인데 이 내용이 과연 이걸 제가 소장해서 시간을 투여할지 몰랐는데 오늘 이런 기회가 돼서 한번 듣고 책을 살 수 있는 계기로 가져가고 싶었고요. 특히 이런 데 관심 갖는 이유는 사실 저는 이미 이제 어떻게 보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40대 중반을 막 넘어가고 있는데 저희 딸이나 다음 세대들은 과연 한국이라는 정말 뭐 자원 하나 없는 나라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 것인가. 이게 덴마크는 사실 또 요즘은 많이 비판도 받아요. 왜냐하면 그 노르웨이 포함해서 이 덴마크나 이 노르딕 국가들은 작은 사실은 인구에 사실 거기에 또 북해 석유도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막연한 그런 환상적인 느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하시는 분들 많아서 과연 이런 책을 쓰면서 사실 일반화의 오류를 혹은 어떤 그 데이터를 모으시고 현지에 가보시고 하면서 어떤 생각으로 이게 쓰셨는지 궁금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덴마크가 정말 어, 계속해서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나라인지 또 우리나라는 사실 전 세계 뭐 미국, 스위스, 영국 다 좋은 나라들은 독일 벤치마킹 하잖아요. 그래서 이 덴마크는 과연 어떻게 보고 느끼셨는지 한번 궁금해서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KDI 안상원 박사님 들어오셨습니다. 전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는데 우리 안상원 박사님도 자기소개하고 좀 부탁드립니다. 예,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사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윤범기 기자님께서 카톡방에 글을 올리시면서 책을 안 읽었어도 관심 있는 사람 와도 좋다고 해서 그래서 용기를 내서 와봤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 말씀 굉장히 공감하면서 들었고요. 계속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안상원 박사님도 당연히 책은 안 읽으신 것 같고요. 그래도 덴마크엔 당연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고. 우리 김기봉 교수님, 제가 아는 그 포용과혁신의 김기봉 교수님 맞으시죠? 네네. 네, 자기소개 맞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점점 부담스러운 분들이 들어오셨어. 아침에 네네. 저도 한 30분 전에 윤봉기 기자님이 카톡방에 아니, 텔레그램 올린 걸 보고 마침 제가 여기 관심이 생긴 게 뭐냐면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문체부에서 이제 하는 프로그램 기리의 인문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 다음으로 문화자유교실이라는 프로젝트를 아마 새로운 기획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아마 기레 인문학 이후에 뭔가 좀 크게 하려고 그러면서 그거를 사업을 기획하는데 저보고 자문을 해달라고 그래서 갔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 덴마크 폴크 호이스콜레 이걸 한국에 하시는 분이 그날 오셨더라고요. 양석원이라는 분인데 그때 처음으로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걸 한국에다 한번 하면 좋고 한국에서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이 학교를 다녀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아마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문화자유교실이라는 프로젝트를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그런데 그분이 그 자유교실이라고 자유학교라고 한국에서는 부르는데 그 자유를 뭐라고 풀이했냐면 자기 이유래요. 아마 신영복 선생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 이유처럼 자기 이유를 아는 학교, 인생학교 모델을 아마 덴마크 거를 벤치마킹 하는데 한국에서도 이거 좀 해봐야겠다고 아마 문체부가 기획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어떻게 기획을 할 것인가. 얼마 전에 그걸 한번 또 갔는데 저는 별로 아이디어가 없는데 마침 텔레그램에 이걸 보내셨길래 책은 안 읽어도 된다고 그러고 여기 와서 한번 압축적으로 배울 수 있겠다.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아, 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들 각자 속성들이 있으셨군요. 반갑습니다. 이게 너무 이렇게 예, 부담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저희는 이전부터 이런 교양 만화 CD를 쭉 읽으면서 같이 공부해 오고 있는 조그만 동네 모임입니다. 원래 한남동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원래 하던 고전 읽기 독서 모임을 합친 건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지난번에 박정훈 씨, 지난번에 우리가 동남아 이야기 책 읽은 그분 저자 성함이 뭐였죠? 신일용. 신일용님이다. 신일용, 그렇죠. 신일용 씨가 쓴 책을 7권을 연달아 읽었고, 그렇죠. 동남아 이야기 4권, 그 전에 이제 라벨라 에포크 3권, 7권을 연달아 읽고, 읽은 김에 교양 만화를 좀 더 읽어보자. 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인상 깊게 읽었던 이 어메이징 디스커버리 시리즈를 추천을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 책이 덴마크인데, 이 사실 제가 오늘 이거 한다고 여기저기 카톡방에 올리니까, 이 덴마크가 행복지수 1위를 찍었던 건 옛날 일이고, 2017년에 한번 찍었고, 그다음부터는 핀란드가 계속 6년 동안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1위를.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책이 처음 나온 게 2019년 2월이에요. 그러니까 2019년 2월이라는 건 2018년에 주로 원고 작업을 했다는 거고, 그 전에 취재를 했으니까 2017년에 덴마크가 행복지수 1위 찍은 그 해에 덴마크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유명세를 탔고,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작가가 그럼 덴마크를 한번 취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덴마크로 갑니다. 덴마크를 돌아다니면서 이 책에 나오는 이런 여정을 본인이 작가가 직접 체험을 하고, 이분이 되게 그림도 잘 그리고 홍대 미대 나오시면서 나오고 이제 그 애니메이션 작업도 하시고 뭐 이제 그런 쪽으로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 이후 이 시리즈 이후에도 계속 교양 만화를 내고 계신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만화로 교양 만화적 이렇게 작법으로 편집을 다시 해서 내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약간 좀 아웃 오브 데이트 된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뭐, 뭐, 덴마크나 핀란드나 그런 북유럽 모델들이 다 비슷비슷하고, 역사도 비슷하고, 또 지정학적 위치도 비슷하고, 국가 시스템들도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사실 행복지수라는 것도 거의 상위권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덴마크 사회, 덴마크, 뭐, 핀란드, 뭐, 스웨덴, 뭐, 노르웨이, 뭐, 아이슬란드 다 마찬가지인데, 이 스칸디나비아 5개 국가의 모델이라는 건 인류가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발견한 거의 이렇게 마지막 거의 종착 단계 같은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건 특히 이제 서양. 우리가 프랑스 혁명부터 시작해서 뭐 근대, 뭐 르네상스부터 시작해서 이른바 근대적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또 때로는 내전도 치르고 뭐 죽고 죽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런 다양한 이제 서양인들이 다양하게 실험해왔던 인류 근대 이성이 결국 마지막 종착점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결국 이게 제일 좋더라. 라고 해서 발견한 어떤 마지막 지점 같은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덴마크 모델. 덴마크뿐만 아니라 뭐 핀란드, 뭐 스웨덴, 노르웨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할 수만 있다면 이런 나라를 만드는 게 참 좋겠다. 일단 뭐 그런 생각은 일단 좀 들었고. 이 만화의 구성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거 사실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특히 1권 덴마크 편은 좀 소장할 만한 것 같아요. 1권은 상당히 이 만화 작가가 의도한 대로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도 있고 그리고 약간의 반전과 감동이랄까 뭐 이런 것도 좀 있고 이렇게 만화로서의 어떤 창작물로서의 어떤 이런 서사도 좀 담고 있어서 1권은 굉장히 잘 나온 것 같고 뭐 2권 이후부터는 읽어보시면서 한번 판단하시죠. 이 만화의 기본적인 설정은 뭐냐면 장석대라고 하는 장미그룹이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 삼성그룹 좀 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최고의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의 장석대 회장이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꿍꿍인지 갑자기 이제 한국에 있는 유력 연구소들 여기 보면 KDI도 들어와 있고 뭐 이제 여기 뭐 서울대 같은 이제 한국 최고 대학 뭐의 어떤 그 연구진들한테 메일을 쫙 뿌립니다. 물론 이제 이 영상 인터뷰를 통해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메일을 뿌리는데 이 뭐냐면 자기가 도대체 행복이라는 게 뭔가?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나라들의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가? 그게 궁금하다 이거야. 그래서 그 행복의 비결이 뭔지를 내가 납득할 정도로, 내가 보기에 이거 맞네라고 납득할 정도로 잘 연구해서 보고서를 내는 팀한테는 엄청난 당신이 상상하는 것을 뛰어넘는 엄청난 보상을 하겠다라고 일종의 연구 공모를 내는 거예요. 그게 이 만화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장석대 회장이란 사람의 어떤 그런 행복에 대해 알고 싶다라는 그런 이렇게 궁금증 여기로부터 이제 이 책이 시작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연구진을 전국에 쫙 뿌리니까 그거에 반응하는 팀이 이제 3개 팀이 있습니다. 만화상이니까 이제 3개밖에 없겠죠. 실제로는 뭐 전국에서 엄청나게 그런 일이 있으면 막 쏟아져 들었겠지만 이 장석대 회장은 뭐 이런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그거보다 항상 0 하나를 더 붙여준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네가 만약에 이거 상금 그만 1억 좀 줄래나 그러면 10억 10억 좀 줄래나 그러면 100억 거기다 곱하기 200억 뭐 이 정도 급으로 이렇게 아주 이렇게 통 크게 쏘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백범영 교수라고 하는 그 사립대 연구팀 그 팀이 하나 이제 도전을 하고 백범영 교수는 신수길이라고 하는 이제 제자이자 교수 전임 강사 이 사회대 학장인 백범영과 신수길 교수가 한 팀이 돼서 이거 한번 해보자라고 뛰어들죠. 그러면서 백범원 교수는 이 신숙이라는 제자가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이제 뭐 유능한 친구긴 한데 얘는 창의력이 별로 없어. 전형적으로 한국 교육이 만들어낸 엘리트인 거죠. 그래서 그냥 딱 문제가 주어지면 정답을 찾는 데에는 굉장히 능숙하지만 이렇게 이건 약간 개방형 질문이잖아요. 행복의 비결이 뭐냐? 약간 개방형 질문이라 이런 어떤 개방형 질문에서의 어떤 창의적인 답을 찾는 능력은 좀 부족하다. 그래서 백범원 교수가 누구를 섭외하라 그러냐면 홍설록이라는 친구를 섭외해라. 근데 홍설록이라는 친구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직함이 좀 웃겨요. 이 친구는 이제 두루두루 컨설팅 연구소의 연구팀장인데 그러니까 두루두루 컨설팅 연구소라는 거 하는 홍설록이라는 친구가 얘가 이제 신수길의 친구기도 하고 진짜 뭐 이렇게 아주 유명한 스펙이 있고 뭐 좋은 대학의 교수는 아니지만 정말 창의력이 있는 뛰어난 친구다. 그러니까 이 설록이란 이름 자체가 약간 셜록 홈즈에서 따온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 홍설록이라는 친구를 섭외를 해서 얘를 연구팀으로 끌어들여라고 하는데 이 홍설록 씨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뭐 누가 남이 돈 주니까 뭐 해라 이런 거 뭐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안 하겠다고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단칼에 거절을 했더니
이제 이 신수기를 홍설록의 약점을 알고 있죠. 뭐냐면 홍설록은 어렸을 때부터 강가영이라고 하는 여자 이렇게 그 디자이너가 있는데 강가영이라는 친구를 엄청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엄청나게 짝사랑을 했는데 평생을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평생을 고백을 못하는데 이 홍설록이 강가영 좋아한다는 건 전국적으로 소문이 다 나서 그 친구들 사이에선 다 아는 일이야. 그래서 강가영도 이 홍설록이 자기 좋아한다는 거 알고 있어. 근데 홍설록은 고백을 못해.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답답해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그래서 신수기는 아 그래? 너 하기 싫어? 그래 그럼 하지 마. 그럼 강가영 섭외해야 되겠다. 우린 가영이랑 같이 갈래. 그러면서 전화를 딱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설록이 깜짝 놀랐어. 아니 가영이가 간다고? 가영이가 가면 나도 가지라고 했는데 이제 전화는 끊어버리고 그리고 신수기는 이제 강가영한테 전화를 걸죠. 그러니까 이제 홍설록도 몸이 달아서 그러면 나도 가야 되겠다. 나도 덴마크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덴마크를 가기 위한 팀을 꾸리게 되고 강가영은 강가영 나름대로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나도 가야지라고 하면서 대신 이제 자기는 이 백범영 신수길 팀에 껴가지고 연구원으로 따라가면 어차피 돈을 받아도 n분의 1로 쪼개가질 테니까 나는 그냥 내가 직접 신청할게라고 해서 직접 연구 그 프로젝트에 지원을 해가지고 본인은 따로 지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백범영 신수길 교수팀 이 팀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한국 사회 엘리트를 대변하는 팀이에요.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교수 되고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사고방식을 장착한 그런 이제 내추럴본 한국인 팀, 요게 백범영 신수기 팀이고 약간 좀 이단아 팀, 아까 말한 그 홍설록이라고 하는 친구, 그 친구는 자기 친구인 장화순이라는 친구가 이제 한 고학력 백수죠. 좋은 대학도 나오고 돈도 많은데 백수 놀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장화순이라고. 알고 보면 사실 이 장화순은 장석대 회장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지. 돈도 많고 이제 시간도 많고 그래서 장화순이를 꼬셔서 요 팀을 하나 꾸려갖고 친구랑 같이 또 덴마크를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강가영은 혼자 떠나는데 강가영 뒤에는 장장미라고 하는 아는 언니가 몰래 이렇게 강가영을 쫓아가면서 현장에서 덴마크에서 합류하게 되는데 이 장장미는 또 장석대 회장의 손녀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장석대 회장의 손자 손녀들이 다 각 팀별로 흩어져 가지고 이 세 팀이 같이 덴마크로 떠나서 덴마크의 행복의 비밀은 무엇인가? 왜냐면 그때 이제 덴마크가 전 세계에서 행복지수 1위를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의 비결을 찾을 때 가장 전 세계적으로 행복한 나라로 인증된 덴마크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세 팀이 다 덴마크로 떠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만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처음에는 그 강가영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이 강가영이 누구냐면 이 만화 표지에 나오는 이 다리 꼬고 앉아 있는 이 여자애죠. 얘가 이제 강가영입니다. 얘가 사실상 주인공이에요. 이 강가영하고 홍설록 두 명이 사실상 주인공인데 그래서 얘가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데 비행기 안에서 덴마크인 여자 그 친구를 만나게 되죠.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제 덴마크 관련된 책을 막 보면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영어로 물어보죠. 너 덴마크 가냐? 뭐 이러니까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너 그 책 보고 있고 뭐 그래서 알았어. 이러면서 둘이 이제 말동무가 시작돼서 덴마크 여행을 그 덴마크인 친구와 함께 쭉 하게 되면서 그 친구로부터 덴마크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는 식으로 이제 스토리가 진행이 되죠. 그리고 홍설록은 홍설록대로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신수길 백범영도 이제 현장을 다니면서 취재를 하죠. 아까 그 김기범 교수님이 얘기하신 호이스콜레 또 애프터스콜레 이제 그런 덴마크의 그 인생학교 이런 데들을 이제 이 팀들이 돌아다니면서 보게 되는데 사실 강가영 팀에서 처음 나온 건 휘게라는 개념이죠. 휘게라는 게 이제 덴마크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참 그 덴마크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게 뭔가 좀 애매하게 묘사가 돼요. 이 만화책에서는 뭔가 이 휘게라는 뜻을 설명을 하면서 뭐 약간 그림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말이야 막상 휘게가 뭐냐고 물어보면 덴마크 사람인 나도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어려워. 이게 40쪽에 나오는 얘기죠. 그럼 뭐냐 그랬더니 느끼는 거지. 그저 일상에서 휘게를 느낄 뿐이거든. 그 자체가 삶의 충족인 셈이야. 덴마크 사람들 생각에 잘 산다는 말은 아등바등 노력해서 보란 듯이 사는 것이라기보다 우리나라 사람들 주로 그렇게 살고 있죠. 근데 소박한 일상을 함께 누리는 삶이야. 주변을 잘 가꾸고 친구들과 공감하면서 그렇게 해서 얻는 흡족하고 기분 좋은 상태가 바로 휘게지. 휘게를 제대로 누리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어. 그러면서 달콤한 것들, 따스하고 편안한 상태를 위한 공간, 또 덴마크 사람들은 인테리어에 공을 들이는 편이고 친밀함을 조성하는 온화한 조명, 또 눈부시게 환한 조명보다 온화하고 어두운 조명을 선호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역시 함께할 사람들, 가족, 친구, 이웃. 정리하자면 약간 어둡고 몸과 마음이 편안하며 좋은 친구와 함께 달콤한 상태에 빠진 느낌.
이재정 알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 내용이 이 책의 결론까지 다 담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그 덴마크를 쫙 다니면서 이 세 팀이 그 여행을 하고 연구를 한 결과 결국 이거구나라고 이제 찾게 되는데 그걸 이렇게 묘사를 한 게 이 휘게라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들이 쭉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그 안데르센 얘기가 나오죠. 덴마크 하면 또 가장 유명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을 쭉 소개를 해주는데 그 중에서도 안데르센이 이제 가장 그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이긴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신 얀테의 법칙 또 나옵니다. 얀테의 법칙이라는 건 사실은 이게 딴 데서도 조금씩 알려졌는데 여기서 그 덴마크 이 친구가 강가 형한테 알려지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카페에서 스웨아볼이라고 하는 덴마크 특유의 음식을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죠. 66쪽에 보면 덴마크 출신 노르웨이 작가 안셀 산데모제가 쓴 소설에 나오는 가상의 마을 이름인데 그게 얀테라는 마을이래요. 근데 여기서 달리면 지켜야 할 계명이 10가지가 있는데 네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 네가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 네가 남들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 네가 남들보다 더 낫다고 단정짓지 마. 네가 모든 걸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 네가 남들보다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마. 네가 남들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 관심을 받는다고 착각하지 마. 남들을 가르치려 들지 마. 요게 안테의 법칙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남들보다 뻐기지 말라는 거네. 그랬더니 그렇지. 다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 대체로 너도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들은 얘기니까. 그러니까 덴마크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사고방식 자체가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나라는 넌 특별해. 넌 남과 달라. 넌 특별하고 소중한 아이야. 뭐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라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처럼 절치서 때문에 애 하나 낳고 그러면 더 자기 아이는 특별하게, 자기 아이는 남과 다르게 그렇게 키우려고 뭐 어떻게 보면 혈안이 돼서 다들 그렇게 가정교육을 하는데 덴마크는 정반대로 가르친다는 거지. 너 특별할 거 하나도 없어. 너 남과 다를 거 하나도 없어. 남들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관심 받을 생각하지 마.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는 겁니다. 이게 얀테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덴마크 사람들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중산층 위주의 어떤 국가를 만든다. 이제 이런 얘기를 덴마크의 중심은 중산층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또 덴마크가 이렇게 된 데에는 이제 뭐 덴마크 역사가 원래는 덴마크가 바이킹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엔 덴마크 왕이 노르웨이왕, 스웨덴 왕까지 다 통합하면서 스칸디나비아 전체를 다스리는 왕국이었는데 뭐 알다시피 이제 현대사에서 여러 가지 뭐 나폴레옹 전쟁 때 편을 잘못 쓰기도 하고 또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때 편을 잘못 먹기도 하고 해서 그때마다 영토를 뭐 프로이센하고 전쟁에서 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영토를 툭툭 뜯기죠. 영토를 툭툭 뜯기고 뭐 그래서 스웨덴 독립하고 뭐 노르웨이 갈라서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점점 영토가 좁아져서 지금의 덴마크 어떻게 보면 옛날 영토의 한 3분의 1도 안 남은 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조그맣게 남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덴마크의 어떤 왕실이 무너지는 과정과 오히려 중산층이 국가의 중심으로 서게 되는 과정이 이렇게 함께 진행됐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산층 중심의 나라를 만들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백범현 교수하고 신수길이 호텔에서 둘이서 이제 서로 두런두런 얘기하는 부분으로 나오는데 여기 보면 80쪽과 81쪽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백범영이 신수길한테 이렇게 물어보죠. 넌 복지사회의 첫 번째 요건이 뭐라고 생각하니? 그러면서 내가 네 생각을 한번 맞춰볼게. 유능한 엘리트들의 사회 역량 어때? 맞췄지? 5만 원 내놔. 그러니까 결국 이 엘리트 팀에서 생각하기에는 복지사회를 만들려면 유능한 엘리트들이 국가를 잘 이끌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네 생각은 역시 내 손바닥 안에 있어. 그러면서 유능한 엘리트들이 사회를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자네가 노력하고 애쓰는 이유도 그래서인 거고. 그런데 덴마크 사람들 생각은 달라. 1%의 우수한 인재를 꿈꾸기보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우선해. 설록이 같았으면 벌써 깨닫고 그 부분에 집중했을 거다. 덴마크를 제대로 알려면 자네 사고의 틀부터 깨트려. 저도 알 만큼 압니다. 그러니까 덴마크에 대해서 읽을 만큼 읽고 사전조사 할 만큼 했습니다. 여기서는 아이들에게 학업 성적보다 더불어 사는 협동 정신을 강조하죠. 한국으로 치면 중학교까지 포함한 9에서 10학년제 의무교육 폴커스 폴러라는 게 있어요. 이게 공교육이죠. 폴커스 폴러. 모든 폴커스 폴러에는 7학년부터 점수를 매기는 어떤 시험도 없고 그러니까 7학년까지 우리도 지금 중학교 1학년까지인 거죠. 중학교 1학년까지 점수를 매기는 어떤 시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초등학교는 시험이 없어지긴 했죠. 8학년부터는 시험을 치르지만 등수를 안 매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교 1등, 2등 이렇게 등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끼리 점수 정도는 알겠지만요. 이게 절대평가를 하니까 얘가 A 받고 얘가 B 받고 이런 거 알긴 알지만 그거를 점수를 매겨갖고 이렇게 공개를 하고 뭐 이런 등수 발표하고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또 모든 아이들의 꿈과 자립을 목표로 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고 소수의 엘리트는 양성하지 못하겠지만 아쉽지 않다. 한편 한국에서는 인류를 지향하고 경쟁하면서 성과를 냅니다. 인생은 대입 전과 후로 나뉜다. 그런데 그게 나쁩니까? 덴마크가 꼭 정답입니까? 더 나은 인재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남들 놀 때 인내하면서 더 많이 노력한 이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주는 게 비난받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신수길이 백범원 교수한테 이제 항변하는 이제 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어쨌든 덴마크와 그러니까 한국은 기본적으로 교육의 철학도 다르고 사회를 운영하는 원리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이 연구팀이 자기들끼리 하는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제 덴마크의 교육에 관한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교육에 관한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른바 그 플렉추어 그 유연 안정성 플렉서빌리티와 그 안정성을 합친 표현이죠. 그 유연 안정성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교육에서 이 연구팀들이 특별히 주목하게 되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공교육이 뭐 어쩌다 뭐 이런 얘기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합쳐서 한 10학년까지 쭉 배우고 나면 그러면 이제 포크스 그 스콜레라고 하는 공교육이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김나지움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 같아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2년제 김나지움을 가야 되는데 김나지움을 가기 전에 그 애프터 스콜레라고 하는 일종의 뭐 이렇게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아까 뭐 인생학교?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한다 그랬죠? 자유 무슨 뭐 자유 이력 학교? 뭐 그런 걸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그 애프터 스콜레라는 데를 학교에 다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 애프터 스콜레라는 걸 이 팀이 백범영 신수기 팀이 직접 현장 방문을 해서 가봅니다. 아마 작가가 가봤겠죠? 이제 그 장면이 묘사가 돼요. 근데 그 애프터 스콜레라는 건 뭐 덴마크가 원래 지형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바닷가 근처에 아주 한적한 이렇게 공원 같은 데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에는 잔디밭이 쫙 초원이 펼쳐져 있고 그 옆에 바닷가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무슨 뭐 말도 길러.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경마장 같은 데 경마장은 아니죠. 그냥 이렇게 마구간 같은 데서 말도 타고 그다음에 툭하면 바닷가에 가서 뭐 카누 경기 같은 것도 하고 수영도 하고 그러다가 또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두런두런 앉아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라운지 같은 것도 있고 뭐 그런 데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교육이 끝나면 그런 데로 가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이걸 자유학기제라 그래서 자유학년제라 그래서 그냥 그 학교에 다니면서 중학교 1학년 때 이게 이런 게 들어온 게 자유학기제죠. 따지고 보면 자유학년제고 우리나라는 그걸 그 학교에서 그냥 선생님들이 하게 돼 있는데 여기는 애프터 스콜레라고 하는 별도의 학교로 가는 거예요. 별도의 학교로 이동해서 거기서 한 1년 정도 기숙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다양한 뭐 이제 진로나 어떤 인생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걸 할 수 있게 시험 같은 거 보지 않고 학과 공부 시키지 않고 진로에 관한 고민만 할 수 있게 1년간 일종의 그 갭이어를 준다는 개념이죠. 그렇게 해서 애프터 스콜레를 겪고 나서 그다음에 아 나는 대학을 가야 되겠다. 라고 하면 김나지움을 가는 거야. 우리로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더 해갖고 대학을 가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취업을 그냥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취업 관련된 학교를 간다는 거죠. 우리 좀 실업계 고등학교 같은 데 가서 취업을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의 어떤 교육 과정을 밟고 있고, 그래서 요 애프터 스쿨레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덴마크 특유의, 근데 덴마크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북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되게 다 비슷한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한 중3 정도 나이에 한번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중3에서 고1 정도 나이에 어떤 자기의 진로를 고민할 수 있는 일종의 갭이어를 준다는 게 이 덴마크 교육 과정이 아주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애프터 스쿨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걸 들으니까 이 신수길 교수하고 백범영이 너무 좋은 거야. 와 이거 너무 좋은데 나도 갈래.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이거 어른도 갈 수 있어. 그래서 어른을 위한 인생학교도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호이스콜레라고 해서 별도의 학교가 또 있어서 어른도 네가 만약에 회사를 다니거나 뭔가 어떤 직장 생활을 하거나 근데 한 10년 했어. 혹은 뭐 20년 했어. 근데 너무 좀 인생이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뭔가 한계에 부딪힌 것 같고 혹은 너무 지겹고 지루하고 뭔가 바꿔보고 싶어. 그러면 어른을 위한 인생학교도 요 비슷하게 있어서 거기에 또 입학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입학하면 거기서 또 한 1년 정도 그렇게 또 새로운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그 교육 과정이 있고 거기서 이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뭐 그런 걸 배울 수가 있다.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 관한 묘사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지? 라는 고민과 함께 이제 누가 두둥 하고 등장하냐면 이 그룬투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을 보면서 저는 그룬투비를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이 그룬투비라는 사람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덴마크, 사실 이분은 전 세계적으로 덴마크가 배출한 인물 중에 이 책에 나오는 거 보면 뭐 키에르 켜고르라든가 아까 말한 안데르센이라든가 닐스 보어, 요즘 오펜하이머에 나와서 유명해진 닐스 보어,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책에 나오는데 그 다음엔 주로 뭐 디자이너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 홍대 미대 나온 사람이라 이 사람은 그 디자이너, 덴마크 출신 디자이너들에 대해서 막 설명하는데 사실 이건 우리 일반인들은 잘 알기가 어렵고 가장 유명한 건 이제 안데르센, 키에르 켜고르, 닐스 보어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보다 덴마크 사람들이 진짜 그 소중하게 생각하고 덴마크 사람들이 정말 존경하는 인물은 이 그룬투비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룬투비가 우리로 치면 어떤 느낌이냐면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을 합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엄청나게 존경하잖아요. 근데 세계에선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에요. 그 그룬투비라고 하는 사람이 뭐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여러 번 요즘 많이 소개했는데 이 평생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상적 기초를 제공한 사람이고 정치가이면서 교육 사상가이면서 원래 본 직업은 목사였고 그러니까 종교인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회 운동을 평생을 거쳐서 나이가 한 90살 가까이 아주 당시를 쳐도 엄청나게 장수를 하시면서 이 덴마크 사회의 이런 교육 제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처럼 그 이후에 어떤 덴마크 사람들의 교육 제도나 어떤 사고 방식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어떤 뿌리 깊고 폭넓은 그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런 인생학교들도 그룬투비 인생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룬투비의 이름을 딴 학교들도 많고 우리로 치면 세종대학교가 있는 것 같은 뭐 그런 세종학당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 그룬투비라는 사람이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뭐 이렇게 교육을 이렇게 엘리트 위주가 아니라 그 시민 위주로 해야 된다. 중산층과 어떤 민중 위주의 어떤 교육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교육을 철저히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한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나오죠. 여기 보면 그룬투비가 더 중요하다. 176쪽 보면 따로 이제 장하순이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일본 작가 시미즈 미치루가 덴마크의 교육 문화, 특히 자유학교 폴커 호이스콜러의 교육 이념에 감동받아 지속적으로 호이스콜러 관계자들과 교류한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 삶을 위한 학교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안데르센이나 키에르 케고르가 잘 알려져 있지만 덴마크인에게는 그룬투비가 더 중요하다. 맞는 말입니다. 안데르센이야 동서고금의 유일무이한 동화 작가였으니 사상가인 그룬투비와는 비교 대상이 아닐지 모르지만 덴마크 사람들은 확실히 키에르 케고르나 닐스 보어보다 그룬투비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 왕국의 계보를 이었던 왕들이 크리스티안 몇 세였는지, 프레데리크 몇 세였는지, 그들의 치세 기간 중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제대로 암기하지 못하더라도 그룬투비가 덴마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는 오늘 일인 것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그를 진심으로 칭송합니다. 마르크스나 레닌처럼 그렇게 쟁쟁했으면서도 결국 현실에서는 실패한 많은 혁명가들의 철학은 지금까지도 세계의 학자들이 경도하고 있는데 어째서 실제 삶의 현장에서 유례없는 성공을 거둔 근대개혁가 그룬투비 사상은 덴마크를 제외한 어디에서도 부각되지 않는 것일까요? 왕과 귀족, 민중이 극심한 대립 없이 타협의 대단원을 장식했던 덴마크의 개혁은 주변국가, 유럽 전역에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인문사회학자들이 이 매력적인 인물의 사상에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룬투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 책에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옆에 이제 신수길 보고서 애프터 스콜러 얘기가 또 나오죠. 애프터 스콜러는 그룬투비의 교육 사상을 가장 잘 실천한 인물로 평가받는 크리스텐 폴에 의해 처음 설립되었습니다. 그룬투비의 주도로 탄생한 폴커 호이스콜러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자율학교라면 애프터 스콜러는 청소년을 위한 인생 설계 학교입니다. 그룬투비로부터 폴커 호이스콜러 운동의 가장 탁월한 교사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실천 교육가였던 폴은 어린이에서 성년에 나아가는 과도기의 청소년들이 보다 건전하고 자율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1년 정도 과정의 학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애프터 스콜러와 그의 진심 어린 교육 이념은 현재까지도 덴마크의 거의 모든 학생과 학부모의 지지와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애프터 스콜러가 한국에도 소개되면서 아까 김기공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덴마크식 대안학교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사실 정규교육 과정을 받는 사람도 흔하게 거쳐갈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대안이라는 말은 애프터 스콜러와는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네요. 덴마크에서 애프터 스콜러란 자연스러운 공교육의 연장이자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교육 관습에 가깝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안학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 애프터 스콜러 같은 게 우리나라에도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영등포에 가면 하증센터라고 있어요.
아실 거예요. 막 하자센터, 뭐 그 옆에 또 아하센터도 있고 그런데 그게 이제 학교 예를 들면 자퇴하거나 뭐 산학교한 그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제 갈 데가 없으면 하자센터에 가면 거기서 일종의 대안교육 같은 요거랑 딱 비슷해요. 애프터스쿨러 같은 프로그램으로 한 1년 정도 운영을 하고 요 하자센터 출신이 얼마 전에 세계적으로 크게 그 백팟을 터뜨린 게 있었죠. 뭡니까?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그 우영우를 쓴 작가가 그 김수진 작가인가 문수진인가 하여간 그 작가가 하자센터 출신이에요. 그 친구가 그렇게 학교에 잘 적응을 못해가지고 하자센터에 가서 1년간 교육과정을 밟았고 거기서도 그렇게 묵묵하게 조용히 옆에서 참 끄적끄적 뭔가 쓰고 막 그랬다는 거야. 근데 그 친구가 커서 나중에 우영우라는 그 시대에 걸출한 네, 드라마 작가를 쓰게 되는데 사실 뭐 박은빈이 유명하지만 그 드라마 스토리를 구성해낸 게 사실 정말 그 뛰어나잖아요. 우리나라도 하자센터 같은 걸 운영해서 그렇게 인재를 배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그룬투비의 사상이 애프터스쿨러, 호이스쿨러로 이어졌고 그게 이제 그 덴마크 사람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인생 설계를 하는 그런 기반이 되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런 교육 과정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이어진 게 이른바 그 유연 안정성이라고 하는 사회 모델인 거죠. 그래서 이제 덴마크 사람들은 한번 인생을 살면서 직업을 수도 없이 이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그 여기서 그러면서 아마 이 작가가 취재하면서 직접 만난 사람인 것 같은데 이 백범명 신수길 팀이 누굴 만나냐면 무슨 시청 앞에 경비 서고 있는 친구를 한 명 만나죠. 그 시청 앞에 경비 서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한테 물어 넌 도대체 덴마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나 행복하지. 왜 행복해? 뭐 너 하는 일이 뭐야? 난 시청 경비하는데 넌 직업이 몇 번째? 난 세 번째 직업이야. 그 전에 뭐 했고 그 전에 뭐 했고 뭐 했어? 근데 지금 하는 일도 얼마든지 그만둘 수 있어. 왜냐하면은 그만두면 정부에서 실업급여가 한 80% 정도 나오고 그 실업급여 받는 동안 아까 말한 호이스콜러 같은 인생 설계를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1년 정도 자기가 뭘 해야 될까 고민하고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데로 이직해도 또 쉽게 취업이 가능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른바 정부와 기업과 어떤 그 노동자 이 3자가 서로 이런 어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유연 안정성 모델을 구축했다는 거죠. 덴마크식 유연 안정성. 그래서 고용은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상대적으로 유연하고 쉽게 자를 수도 있죠. 기업 입장에서는 필요할 때 사람들이 쉽게 자를 수 있어. 이거 뭐 구조조정을 뭐 우리가 좀 기업의 어떤 중점 사업을 바꿔야 되겠다든가라고 할 때 얼마든지 노동자들을 쉽게 자를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원래 받던 월급의 80% 정도를 실업급여로 한 2년 정도 받고 그동안 호이스콜러를 가서 새로운 인생 설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자기 나름대로 다시 인생 고민을 한 다음에 다시 시장으로 들어오면 또 일자리는 얼마든지 있어요. 왜냐하면 고객국가 자르기 쉽기 때문에 채용도 쉬운 거죠. 얼마든지 쉽게 자를 수 있으니까 또 쉽게 채용할 수 있고. 그러면 그런 데서 일하다가 다시 또 잘리면 다시 또 호이스콜러 가고 이런 식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나오죠. 190쪽에 덴마크 학생들의 진로 이렇게 홍솔록 보고서가 있습니다. 덴마크 학생들은 7학년부터 진로 상담을 받습니다. 상담은 교과 수업과는 별도로 직업 안내 전문 교사가 담당합니다. 의무 교육을 수료하고 졸업할 나이가 되면 공립 사립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은 졸업 자격 시험을 치릅니다. 이 시험은 변별력에 치중한 시험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언어 영역에 해당하는 덴마크 시험의 경우 질문에 해당하는 글을 읽고 3시간 동안 논술로 답합니다. 그러니까 논술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졸업 논문 논술 시험. 그래서 점수를 엄격하게 매겨서 뭐 등수 매기는 시험이 아니라 그냥 패스 5와 페일 정도 보는 논술 시험을 본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졸업 후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진로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40% 이상이 통상 2년제인 직업전문학교를 선택합니다. 40%가 직업전문학교 간다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30% 정도의 학생은 대입을 준비하는 일반 고교인 김나지움에 진학합니다. 이렇게 적은 학생만 대입을 선택하는 이유는 대입 관문이 좁거나 경쟁이 치열해서가 아니라 그저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굳이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학을 가면 심지어 정부에서 장학금도 주고 대학은 거의 무료고 거기에 생활비까지 지원한다는 거예요. 한 200만 원 정도 생활비까지 주는데도 대학을 안 가. 대학 가려니 그냥 취업해가지고 월급 받으면 되지. 내가 뭐하러 대학 가느냐. 그러니까 대학은 그냥 공부하고 싶은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40%는 그냥 직업 학교 그냥 간다는 거죠. 그리고 종합대학에 진학한다고 해서 출세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세계 대학 순위 50위 안에 드는 코펜하겐 대학 출신자조차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 딱히 더 누릴 가능성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대학 나온다고 특별히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월급을 더 엄청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그저 관심 학문에 더 정진하려는 학생들만 대학에 진학합니다. 나라에서도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만일 대학에 다니는 학생에게 소득이 없다면 생활비도 지원합니다. 그럼에도 덴마크 학생들에게 대학은 아주 특별한 제도가 아니라 택할 수 있는 많은 진로 중에서 학문에 열의가 있는 사람이 택하는 진로일 뿐입니다. 어릴 때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10수년을 거친 학업과 공부의 목표는
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혹은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덴마크에서는 세속적인 의미의 학벌은 큰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고, 그 옆에 이제 성인을 위한 학교 호이스콜로 얘기가 나오죠. 폴커 호이스콜로는 덴마크 교육 시스템에서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덴마크 교육 문화의 상징이라고 불릴만 하죠. 폴커 호이스콜로의 연원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1844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룬트비는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낙담에 빠져 건강한 근대화의 기회를 놓칠 우려에 처했던 덴마크 민중의 마음을 북돋고 올바른 신앙과 더불어 인간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성인 교육학교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 제안에 따라 유틀란드 반도 남부의 레딩 지역에 폴커 호이스쿨로가 최초로 설립됩니다. 이렇게 설립된 폴커 호이스쿨로는 교육 대상 연령에 따라 점점 프리스쿨러와 애프터스쿨러 그리고 호이스쿨러 등으로 나뉘었습니다. 학교별로 약간씩 특성이 다르기는 하지만 취지와 이념은 지금도 변치 않고 공유됩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폴커 호이스쿨러의 경우 덴마크 전역에 100개 이상이 있으며 정부는 호이스쿨러를 지원하지만 운영에 간섭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준다는 거죠. 그리고 운영은 자율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또 수개월에서 1년 정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며 입학 자격은 성별이나 국적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연령 제한도 없기 때문에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해도 입학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우리로 치면 이 폴커 호이스콜러 같은 게 뭐냐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50 플러스 재단이라고 있죠. 이 박원순 시장이 만든 거. 박원순 시장이 사실 이런 걸 보고 와서 박원순 시장은 해외 사례에 관심이 되게 많았잖아요. 독일 가서 자유시민대학도 보고 왔지만 당연히 뭐 덴마크 사례 이런 거 몰랐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떤 해외에 있는 인생 설계학교 이런 걸 공부하고 와서 그걸 우리나라 방식으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만든 게 50 플러스 재단인 거죠. 그래서 50대 이상, 요즘은 40대까지 범위를 넓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서울 사는 분들이 북부 캠퍼스가 있고 남부 캠퍼스, 서부 캠퍼스, 중부 캠퍼스에 4개 정도의 캠퍼스가 있고 그런데 와서 이런 어떤 다양한 진로에 관한 상담도 받고 그다음에 강좌도 듣고 또 자기가 강의를 개설할 수도 있는 그런 방식의 어떤 시스템을 만든 게 50 플러스 재단이라는 거고 뭐 이제 이런 걸 우리나라에서 벤치메이킹 해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2017년에 이미 덴마크가 요 사례가 유명해졌으니까 그때 이후로 계속 이렇게 있어 온 겁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까 말한 하자 센터라든가 50 플러스 재단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조그맣게는 조금 시행이 되고 있고 박근혜 정부가 시작한 자유학기제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런 정신에 이어서 그걸 문재인 정부가 자유학년제로 확대를 했죠. 그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자유학기제라는 것도 중학교 1학년 왜냐하면 대입이 있으니까 그리고 고입이 있고 사실상 고입이 있잖아요. 뭐 국제고니 뭐 자사고니 고입이 있고 대입이 있으니까 최대한 그거에 어떤 공부에 방해가 안 되게 제일 밑바닥에 깔아놓은 거죠. 그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하다가 문재인 정부가 그걸 2학기까지 늘려서 중학교 1학년까지 마치 초등학교에 7학년인 것처럼 그렇게 해놨는데 그러니까 사실 초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무슨 진로 그 고민을 하겠어요. 물론 중1과 중3이 얼마나 다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중1만 해도 거의 초등학교 티를 거의 못 벗은 그 정도 수준이고 중3쯤 되면 그래도 고등학교 직전이고 가급적 고1이면 더 좋죠. 그래서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진로 탐색을 하면 아이들이 아직 뭘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진로 탐색이라는 것도 예를 들면 저희 그 MBN으로도 많이 그 진로 탐색 요청이 오거든요. 그럼 제가 노조 전임자라 시간이 많으니까 제가 주로 가서 이제 그런 애들 데리고 회사 투어도 시켜주고 뭐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뭘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진로 교육 받은들 그게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취업할 때까지 기억에 남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그때 있었던 그 직업들은 그냥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직업들 의사 변호사, 판사, 기자, 뭐 이런 거. 이름 들어보면 알만한 그런 유명 직업들 위주로 한 10몇 개 정도밖에 투어하고 끝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취업에 가장 가까운 나이에 진로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로 가면 고1로 가면 가장 좋고 고1이 안 되면 적어도 중3 정도로까지 끌어올려서 아이들이 정말 진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나이에 진로 교육을 해야지 초등학교 막 마친 어린애들 데리고 진로 교육 한답시고 데리고 다녀봤자 그거는 그냥 돌봄의 연장일 뿐이지 별로 그렇게 효과도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 입시 제도라는 게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이게 입시랑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입시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진로 교육은 항상 이게 뒤로 빌려서 중학교 1학년 바닥에 깔려 있다. 뭐 그런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그 유연 안정성 모델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건 이렇게 평생 교육 기반이 깔려 있기 때문에 유연 안정성이 가능한 거죠. 잘려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해고를 당해도 뭐 실업급여 우리는 지금
우리는 지금 실업급여 40% 주는 것도 너무 많다고 실업급여 이게 실업 먹듯이 달콤한 급여다라고 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실업급여도 줄여야 된다고 지금 실업급여 제도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유럽에 비하면 우리는 훨씬 이게 적은 거거든. 실업급여를 주고 평생교육 기반을 깔아놓은 다음에 노동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노동개혁부터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구조개혁의 그 순서가 ABC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 평생교육 기반을 까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유엔 안정성 모델을 만들 수 있고, 그래야 노동개혁도 할 수 있고, 그래야 산업구조개혁도 할 수 있다. 이 순서를 그렇게 잡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인생신모작 연구소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인생신모작 포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그렇고. 그러면서 어쨌든 이렇게 덴마크를 한 바퀴 쭉 돌아보고 나서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길에 뭐 비행기 안에서도 그렇고 이제 팀원들끼리 서로 얘기하면서 결국 이 세 팀이 종합적으로 이게 결국 공통적으로 찾아낸 마지막 키워드는 뭐냐면 아까 박정훈 씨가 얘기했던 신뢰라는 거죠. 신뢰.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서로 간에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고신뢰 사회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죠. 한국은 되게 전통적으로 저신뢰 사회잖아요. 저신뢰 사회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믿지 못해서 그 저신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안전장치들이 너무 불필요하고 비용을 많이 초래하게 되거든요. 그런 거래 비용을 높이는 요소들이 바로 이 저신뢰 사회로부터 비롯된 건데 여기 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이 고신뢰 사회의 특징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이 강가영이 그 덴마크 친구랑 얘기하면서 그 얘기가 나와요. 덴마크에서는 그 가게 앞에 그 예를 들면 주인이 그 엄마가 애를 이제 유모차를 몰고 쇼핑을 나가잖아요. 카페를 가잖아요. 그러면 가게 앞에 유모차를 그냥 세워놓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애는 그 안에 있는데 길거리에 그냥 유모차를 세워놓고 애는 그냥 유모차에 두고 엄마는 그냥 가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건 사러. 그리고 물건 사고 나와서 그냥 유모차 밀고 가는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강강이 깜짝 놀랐고 아니 어떻게 그 아동학대 아니냐고 어떻게 애를 길거리에 그냥 두고 엄마가 혼자 가게를 들어갈 수가 있냐 라고 깜짝 놀랐는데 덴마크 사람들은 내가 내 아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다 내 아이를 소중하게 생각할 거라는 신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를 그냥 유모차에 두고 가게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엄마가. 우리나라는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아, 애 그렇게 안고 들어가겠죠. 그 실제로 뉴욕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책에 소개하는 바에 따르면 덴마크 여성분이 덴마크라고 생각하고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뉴욕 여행을 가서 유모차에다가 아이를 둔 채로 가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나가던 다른 뉴욕 시민이 보고 깜짝 놀래갖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거예요. 이 엄마 아동학대했다라고 경찰에 신고해서 그 엄마가 실제로 재판에 회부됐다는 거예요. 재판에 회부해가지고 뭔 상관이냐 내가 내 아이 한 거고 당연히 그 아이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고 한 거다라고 해서 그걸 갖고 이제 그 뉴욕주에 손해배상 소송 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소송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덴마크 사회는 엄청난 고신뢰 사회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 중간에 이제 타운하우스 같은 얘기가 나오죠. 마을 공동체 마을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덴마크의 어떤 지역에 그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주민협동조합 같은 걸 주거협동조합 같은 걸 만들죠. 그래서 이 주거협동조합은 특정 어떤 마을에 같이 사는 사람들인데 이 마을에 들어오려면 예를 들면 꼭 아이가 있어야 돼. 아이가 없는 집은 이 마을에 들어올 수 없어. 그래서 이 마을에 들어오면 같이 이렇게 회비를 모아가지고 공동생활 공간을 조성해서 일종의 커뮤니티 생활을 하는 거죠. 같이 동호회 같은 것도 같이 하고 뭐 그다음에 안 쓰던 물건이 있으면 앞에 있는 그 정원 같은 데다 내놓으면 거기서 사람들이 안 쓰던 물건 내놓으면 알아서 그냥 서로 갖고 가서 쓰고 그러니까 재활용도 같이 하고 그런 어떤 그 공동체 마을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이제 타운하우스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근데 타운하우스 산다고 해서 서로 또 주민들끼리 알고 지내고 인사하고 지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타운하우스를 하는 이유는 앞에 경비 세우려고 우리는 타운하우스 만들면 앞에 경비 월급 줘가면서 딴 사람들 못 들어오게 막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려고 타운하우스 하는데 이 덴마크의 공동체 마을은 그런 경비 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들어오고 나올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거기 들어온 사람들이 그런 커뮤니티 시설을 같이 쓰고 공동체 활동을 같이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만든 마을이고 그런 마을을 다들 서로 들어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조건만 맞으면 가급적 그런 데서 살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한남동 주민자치회도 따지고 보면 그런 건데 사실 주민자치회는 너무 이게 한남동 자체가 범위가 넓으니까 그런 공동체가 안 생기죠, 사실은. 뭐 제가 있는 이 한남하우스만도 25세인데 그렇게 하기가 되게 어렵고요. 주민들 간에 사이가 엄청 나쁘고 막 다 원수돼 있고 제가 한 아파트 감사해 보니까 이미 소장, 전소장 다 서로 원수 다 엄청나게 이렇게 뭐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난리도 아니에요. 우리 동네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구축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 사회는. 그리고 누가 잘 된다 그러면 엄청 뒤에서 뒷담화 까고 욕하고 뭐 이러는데 저는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뭐가 생각나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선에 나올 때 출마 연설로 유명한 연설 있잖아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유튜브에서 다 보셨을 텐데 조선왕조 600년 이래로 우리는 하고 시작하는 그 유명한 연설 있죠. 그 연설에 보면 그 연설의 주제가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 이게 신뢰를 만들어 놓지 않고 아무리 좋은 정책을 얘기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뭐 그런 얘기 하거든요. 뭐 이렇게 내가 대통령에 나오겠다고 하니까 비전을 얘기해 보라고 합디다. 비전. 뭐 좋죠.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비전은 전두환 대통령이 얘기했던 정의사회 구현이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얘기했던 보통 사람들의 시대도 참 좋았습니다. 뭐 김영삼, 뭐 신한국, 김대중 정부의 비전은 달달 웹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 근데 그 말 저도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할 때 저는 공허해집니다. 뭐 이러면서 신뢰가 없는데 정부가 뭘 할 때 그 말을 국민들이 믿는 신뢰가 없는데 그럼 비전 얘기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제 어머니가 제게 준 교훈은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얘기 하잖아요. 야 이놈아 모난돌이 종 맞는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나서지 마라. 뒤로 빠져라. 근데 그런 그 피클린 청년들에게 그런 비겁한 교훈을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이 사라진 신뢰가 회복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가 바로 그 연설의 주제거든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은 그걸 봤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국가가 바로 서려면. 근데 이게 논어의 얘기기도 하잖아요. 논어에서 무신분립이란 바로 말이 나오잖아요.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국가가 바로 서겠느냐. 그래서 이제 뭐 신뢰와 뭐 경제적 식과 병 이 세 개 중에 뭘 버려야 되느냐 그러면 병을 먼저 버리고 그다음에 식을 버리고 마지막까지 신뢰는 남겨놔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뭐 논어에도 나오고 뭐 그러는데 그 결국 인간이 찾은 보편적인 진리인 거지. 그래서 이 사회의 신뢰 수준이 높아지면 그러면 사실은 아까 말한 유연 안정성 모델 같은 것도 가능한 거고 그래서 이제 서로를 믿기 때문에 노동자는 사업자 기업은 노동자를 자를 수 있는 거고 잘려도 노동자는 정부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해고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고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인생학교 같은 게 있어서 거기서 자기 개발을 다시 할 수 있고 다시 또 재취업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신뢰가 있으니까 이 시스템 받아들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거 하려고 하면 절대 못 받아들이죠. 노동자는 당연히 파업하고 저도 뭐 노조하지만 당연히 자르겠다고 하면 지금 저도 우리 저보다 데리고 파업해야 될 판이에요. 왜냐면 지금 거리로 나앉으면 어디로 이 정도 월급 받는 회사를 어떻게 다시 취업을 합니까? 그리고 이 재교육 받을 수 있는 뭐 시스템이 이렇게 깔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없는 신뢰가 없다면 신뢰를 만드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게 사실 덴마크 같은 사회를 만드는 데서 가장 중요하다. 이제 뭐 그런 생각이 저도 들었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신뢰라고 하는 거에 그 중요성을 발견하는 걸로 이 책은 이제 끝나게 되는 1권은 그렇게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뢰가 중요하다. 신뢰는 결국 사람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람이다. 뭐 대충 이렇게 이제 뭐 좋은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세 팀이 다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걸로 이제 1권의 내용이 끝나는데요. 그리고 1권은 덴마크를 이렇게 돌아보고 그다음에 2권은 부탄으로 가고 그다음에 독일로 가고 캐나다로 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책의 내용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이렇게 정리한 내용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또 소감 나누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지용 변호사님 벌써 도착하셨나요? 정지용 변호사님, 음소거 키시고 이렇게 얘기 소감 가능하신가요? 예. 제가 지금 이게 다니면서 다 들었는데 진짜 예, 예. 신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신뢰가 중요한 것 같고 아까 전에 제가 깜짝 놀랐는데 유모차에 그 아기를 앉혀가지고 뭘 사러 간다는 거는 정말 어느 정도의 신뢰가 있어야지 그게 가능한 건지. 그래서 지금 나중에 집에 가가지고 이 책을 다시 꼭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주말 잘 네, 마침 보내시고요. 예, 비닐 잘 예, 뜯으시고요. 꼭 읽어보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우리 예. 조현은 문과장님도 조현은 문과장님도 음소거 키시고 소감 네. 나눠주시죠. 네. 저도 저의 개인적인 행복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아까, 그 그 희귀의 조건 중에서 현재에 충실하라 이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요새 명상에 좀 관심이 있는데, 명상에서도 그런 말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과거에 뭐, 이렇게 안 좋았던 일, 이런 거 막 떠올리지 말고, 또 미래에 또 불안한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에 있는 거에 충실하고, 그런 거를 많이 연습을 시키는데, 어, 현재의 공간을 가꿀 수 있고, 이렇게 덴마크 사람처럼 환경을 좀 조성도 해보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동원 씨도 소감 나눠주시죠. 네, 정리해 주셔서 또 한 번에 너무 잘 들어왔고요. 이해가 잘 됐고요. 행복이란 게 뭐 희귀라는 개념이었고, 행복하려고 하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일이 누군가의 뭐 강압이나 돈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고민해서 뭐 초등학교 때도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도 1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두 평등하게 뭐 얀테의 법칙에 따라서 느끼면서 뭐 세계 1위의 행복한 국가가 예전에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정훈 씨도 소감 나눠주세요. 네, 너무 잘 들었고요. 그 구름투비라는 그 교육자이자 정치가가 있었다는 게 너무 부럽고 우리나라도 그런 정치자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제 아버지가 제 진로를 결정해 주셨는데요. 너희 형이 공고에 나왔으니까 너 형 따라 공고 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정작 연기하고 싶었고 춤추고 노래하고 싶었는데 그런 중간에 그런 학교가 제대적으로 있었으면은 또 어땠을까, 제 인생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평생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또 하물며 덴마크는 또 지정학적으로 그런 우리나라처럼 전쟁의 위협도 없었고 뭐 날씨도 추워서 집에서만 놀았고 그런 거 있으면 뭐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우리나라는 결과적으로 좀 점진적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병훈님 혹시 소감 나눠줄 수 있나요? 이병훈님? 아, 네. 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일단 책을 한번 꼭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뭐, 삶이라는 거, 행복이라는 거, 그 다음에, 출산율도 되게 낮은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더 좋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최홍섭님도 소감 좀 나눠주실까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최흥섭님? 아이고, 운전 예, 중이시네. 아니요, 지금, 들을 수 있습니다. 예, 먼저, 아동학대, 제 직업이 초등교사다 보니까 아동학대에 대해서 아, 굉장히 그러시군요. 민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아마 지금 현재 서해촌 사건 이후로 된 게 아마, 서로 간의 신뢰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예, 아, 그리고 운전, 뭐, 선생님, 네. 뭐 하고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정말 고맙고요. 그러면서 실내 사회 어떻게 할까,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 어떻게 할까, 정말 고민됩니다. 예, 우리 정부도 좀 걱정이 되고요.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운전에 집중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신일철 선생님도 음소거 키시고 소감 나눠주세요. 네, 덴마크가 현재 이렇게 행복지수 삶의 질이 높다는 건 사실 최근 통계로도 찾아보니까 확인이 되고 있어서 그런 게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문화를 만들어 나갔던 과정에 대해서 많이 도움이 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덴마크는 사실 국민 소득이 5만 불이 넘을 정도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 기반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레고 최근에 뭐 덴마크 전체 시가총액보다도 GDP보다도 높다는 노바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뭐 이런 훌륭한 기업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머스크라는 세계적인 해운 기업이 있고 그리고 저희 분야에서는 에너지에서는 또 베스타스라는 한국에도 이제 공장을 설립한다고 하는 이런 아주 훌륭한 또 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할 곳도 많아 보이고 그러는 반면 또 1972년 북해에서 유전이 발견되면서 사실 노르웨이하고 덴마크는 어, 굉장한 국부를 어, 추가적으로 이제 또 누릴 수 있었던 아주 부유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좋은 철학을 가지고 부가 창출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부가 있어야 좋은 철학을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헤딩하는 나라인데 지금까지 이 정도 왔는데 이제 다음 단계로는 덴마크에서 배울 점들 뭐 그렇다고 우리가 덴마크가 될 수는 없는데 덴마크에서 필요한 부분들 우리에 맞는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뽑아낼 것인가 네, 그런 점 한번 책을 사서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기업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긴 나옵니다. 책에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KDI 안상훈 박사님 음소거 키시고 소감 나눠주세요. 예, 윤범기 기자님 내용을
너무나 압축적이고도 재밌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기대 이상으로 참 좋았고요. 뭐 희계나 양태의 법칙 그런 TV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고 또 하나 관심이 높아지게 된 것은 이렇게 작은 지역에서 공동체들끼리 이렇게 함께 무언가 만들어가는 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존재를 여러 개 듣게 돼서 좋았고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인생 신모작에 대해서도 조금 더 배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인생 신모작 포럼 열고 있는데 시간 되시면 한번 들어오시고요. 우리 김기범 교수님도 음소거 키시고 소감 나눠주시죠. 예, 정말 제가 여기 들어와서 이걸 듣기를 너무 잘했다고, 그러니까 막연하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이게 뭔지를 이제 조금 파악을 한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덴마크 모델을 우리가 어떻게 벤치마킹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부분도 있고 거의 불가능한 부분도 있고 그런 고민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조건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양태, 양태의 법칙이 작동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희계라는 게 우리 마음의 습관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가? 그러니까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는 너무 경쟁하고 또 분노가 너무 많고 그다음에 우리는 빨리빨리 하려고 그러고 이게 우리 몸에 배어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과연 이런 학교가 우리한테 만들어질 수 있을까? 라는 거 하면 굉장히 좀, 이게, 힘이 빠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변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희망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걸 아마 정말 문체부가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국가가 뭘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려는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들은 걸 가지고 한번 정말 이건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모델 얘기하셨잖아요. 서울시 모델도 얘기하셨고,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아이디어를 짜서 우리 나름대로 유연 안정성, 우리 조건이 다르다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학교. 근데 우리가 대안학교도 아니고 정규학교도 아니고 이게 참 어렵잖아요. 우리 교육제도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생각의 재료 그다음에 정보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들어와 주셔서. 저 조금만 첨언을 하면 저도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이미 하고 있는 시도들이 있거든요.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걸 좀 더 지원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하자센터 같은 것도 되게 좋은 모델인데 자꾸 윤석열 정부는 이게 운동권들이 운영하는 거다. 이게 좌파들이 이제 이걸 통해서 이렇게 뭐 카르텔 형성해갖고 돈을 빼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예산을 자꾸 깎으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50플러스 재단이라든가 하자센터라든가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시도들을 더 충분히 지원해주고 더 늘어날 수 있게끔 이건 정권을 떠나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 이어가면서 지원하면서 수도 늘리고 질도 심화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키워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도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봐요. 이건 박근혜 정부가 시작했고 문재인 정부가 확산시킨 거거든요. 근데 지금 중학교 1학년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중3으로 올린다든가 고1로 올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미 있는 제도를 물론 입시제도가 좀 안 맞긴 하지만 그래도 뭐 어떻게든 절충해서 해봐야죠. 중학교 1학년보다 중학교 2학년으로 중학교 2학년보다 중학교 3학년으로 조금이라도 이 교육부는 이런 걸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지자체는 또 이제 그런 학교를 만들고 그런 투비가 만든 그 폴커 스쿨에도 처음에는 하나 만든 거예요. 하나 만든 게 나중에 200개까지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가 중요하다. 처음에 그거 하나 잘 만들어졌을 때 그 모델을 계속 확산시키고 거기에 정부가 또 지원하고 그걸 키워서 늘려나가는 게 중요하다.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디더라 저기 금천군가 그쪽에 있는 학교 하나가 폐교된 거를 한동중학교인가요? 폐교된 학교를 리모델링을 해서 모두의 학교라는 걸 만든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저도 만드는 과정에 자문위원으로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그 모두의 학교 모델을 예를 들면 그거 하나를 잘 만들어서 주변으로 확산시킨다든가 아니면 진로 교육을 이제 이렇게 자유학기제 같은 거 들어갔을 때 그 학교로 보내서 그 학교에서 진로 교육을 위탁하게 한다든가 뭐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이제 찾아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교육청도 나서야 되고
정부도 나서야 되고 지자체도 나서야 되고 하는데 그걸 자꾸 특정 세력이 그걸로 뭐 돈을 빼간다든가 혹은 무슨 좌파 이념을 확산시키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말고 그런 시도들을 하나하나 좀 이렇게 좀 통 크게 지원하고 일관성 있게 지원하는 그런 데서부터 일단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특별히 또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오늘 마무리하고 다음 달에는 이거 저희 매달 첫째 주 토요일 아침 10시에 하거든요. 매달 첫째 주 토요일 아침 10시에 줌으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2권 부탄편을 읽고 같이 토론해보는 시간 가질 거고요. 우리 사진 한번 찍을 거니까 가능하신 분들은 비디오 켜주시고 책이 있으신 분들은 책 나오게 좀 해주시고 자, 가능하신 분들은 비디오 켜주시고 앞에 봐주세요. 자,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잘 나왔나? 오케이, 잘 나왔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달에 뵐게요. 네, 빠이빠이.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네. 되세요.